중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CCTV가 자랑스럽게 방영한 국가 전략 다큐멘터리 한 편이 정작 중국 기술이 아닌 한국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3분짜리 장면 하나가 수십 년간 공들여온 기술 자부심을 산산이 무너뜨렸고 결국 중국 내부에서 전례 없는 폭로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영상은 원래 최종 편집에서 삭제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인턴이 삭제되지 않은 한국 클립을 실수로 삽입한 채 최종 렌더링을 마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방송을 탄 3부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 영상은 단지 기술의 우열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아는 한 사람이 침묵할 수 없었던 3분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처음 제게 배정되었을 때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자부심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군요. 저는 리웨이라고 합니다. CCTV 기술 다큐멘터리 부서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언론인이자 편집 책임자였고 그 누구보다도 중국의 기술 발전을 긍정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제가 다뤘던 수많은 보도와 특집 프로그램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 방영되었고 기술 대국으로서의 중국을 증명해내는 도구가 되어왔죠. 당시 우리가 착수한 프로젝트는 꽤 야심찬 기획이었습니다. 제목은 동아시아 기술 격차. 겉으로는 학술적이고 비교적인 다큐멘터리로 보였지만 속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은 이미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것이었죠. 당국은 이를 심리적 우위 조성이라 불렀고 저를 포함한 내부 제작진도 그 취지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앞서 있다는 진실을 대중에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기술진은 자료를 모았고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한국과 일본의 도시 전경을 의도적으로 어둡고 낡은 색조로 조정했습니다. 인터뷰이들은 대부분 중국 내 협력기관의 연구원들이었으며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기술은 중국의 하위 대안이라고 말했죠. 대본은 제가 직접 썼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했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었고 그 승리를 시청자들에게 이성적 언어로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현지 취재하자는 제안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일종의 승자의 시찰이라고 생각했죠. 마치 패배한 상대의 경기장을 돌아보는 심판처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저는 그들이 보여줄 것이 많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도시 인프라는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인공지능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 전기차 보급률도 뒤처져 있고 우주개발 예산은 아예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연구자료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고 수많은 통계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자신 있게 말했죠. 리웨이, 이번에도 네가 옳다는 걸 확인하고 돌아오면 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울에 도착한 그 첫날부터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기계 소음 없이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들은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시끄럽고 강압적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낯설 만큼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죠. 스마트 교통 시스템 덕분인지 신호등은 차량 흐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었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휠체어를 탄 노인에게 자동 음성 안내가 작동하며 차들이 자발적으로 멈춰섰습니다. 길거리 광고판은 도시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며 건강 취약군에 맞춘 행동 요령을 조용히 안내하고 있었죠. 당시 저는 이런 걸 단지 보여주기용 장치라고 치부했습니다. 이건 그냥 선진국 흉내 내는 중이야. 사람 사는 건 결국 똑같아.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며 사전 기획안대로 촬영을 강행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상한 감각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도시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을까?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한 대학생 인터뷰가 기억납니다. 한국 기술이요? 사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그게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느냐예요. 기술은 수단이고 목적은 우리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사는 거니까요. 저는 그 말에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넘어갔습니다. 그건 대본에 없던 말이었거든요. 우리가 예상한 인터뷰 문항에는 기술 경쟁, 중국과의 격차, 국산 화율 같은 단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기술의 존재 이유를 말하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촬영한 클립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멈칫했습니다. 클립 속 사람들은 기술에 대해 말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장면도 기계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AI 점자 시스템, 무연탄 난방 대신 자동 열교환 패널, 소외계층을 위한 반갑 이동수단까지 기술이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그 부재가 편안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촬영은 그 반대였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매뉴얼과 구조 속에 갇혀 있었고 기술은 많았지만 흐름은 느려졌다는 인상을 주었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비교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애매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숫자로 따질 수 없는 감정의 영역이 자꾸 제 판단을 가로막았으니까요. 다음날 저는 제작팀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한국 파트를 조금 더 길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본사 데스크 편집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리웨이, 그 말은 의도를 바꾸자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의심이었지만요. 귀국 후 저는 모든 영상을 정리해 본사로 넘겼고 베이징의 메인 편집실에서 본격적인 후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편집 방향 역시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유산에 안주하고 있었고 한국은 기술은 있으나 구조는 취약하다는 프레임 아래 편집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룬 한국 영상 대부분은 계획적으로 불편함이 부각되도록 각색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한 전동 차량의 자율주행 장면은 기기 오류가 발생했던 장면만 클로즈업했고 드론 구조 시스템은 일부러 저조한 날씨에 촬영된 영상을 활용해 신뢰성 부족이라는 자막을 입혔습니다. 교통 흐름 제어 시스템 역시 차량이 거의 없는 일은 새벽에 촬영본을 써서 도시 운영 실효성 미비라는 평가를 붙였죠. 누가 봐도 편파적인 편집이었지만 우리는 그게 목적임을 알고 있었기에 거리낌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했던 영상 원본은 총 114개 파일, 약 3.2TB에 달하는 분량이었는데 이 중 80% 이상은 폐기 대상이었습니다. 지나치게 긍정적인 장면, 시민 인터뷰 중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언급된 내용, 중국과의 비교 우위가 명확한 부분 등은 모두 잘라냈고 최종본에는 단 3개의 장면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가 생긴 겁니다. 최종 편집본의 렌더링을 맡은 이는 한 신입 인턴이었습니다. 이름은 주샤오. 편집팀 내부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인물로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지시만 충실히 따르는 학생이었죠. 그날 그는 편집 마감 직전 실수로 폐기 폴더에서 한 영상 클립을 끌어다 최종본 타임라인에 붙여버렸습니다. 그것은 실수였지만 너무나 정확한 실수였습니다. 그 영상은 서울의 한 스마트 복지센터 전경을 담은 3분짜리 클립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위적인 해설이 전혀 없었고 화면에는 단지 일상만이 존재했습니다. 고령자들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실시간 건강 데이터를 점검받고 있었고 주차장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보행자용 드론은 인근에 발생한 응급 상황에 자동 대응 중이었습니다. 그 영상의 음향은 무음에 가까웠지만 그 고요 속에서 시청자는 작동 중인 기술이 아니라 숨 쉬는 도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그대로
방송에 송출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검수 단계에서 이 장면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워낙 자연스럽고 삽입된 위치도 중간 도입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작진은 그냥 기존 영상의 연장선이라 여겼고, 심지어 저는 그 장면이 삽입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영상의 오디오도 BGM이 삽입된 탓에 무음 장면이 있다는 걸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죠. 본방송은 평소와 같이 일요일 밤 황금 시간대에 맞춰 송출되었습니다. 첫 20분은 기존의 계획대로 흘렀고, 일본과 미국의 기술력은 교묘하게 퇴화된 과거로 묘사되었으며, 한국은 그 틈바구니 속 조용한 실패자처럼 조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2분 41초부터 그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조용하다, 배경음악이 줄었다 정도였죠. 하지만 20초, 30초, 1분이 지나자 시청자들은 화면에 묘하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는데 모든 기능이 저절로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화면은 서울 시민들의 평범한 하루를 따라가고 있었고, 어디에도 불편함이나 낙후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청자는 조용히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직후 CCTV 온라인 시청 후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마지막 장면, 저게 진짜 한국이 맞나요? 무성 다큐인데 묘하게 울컥했어요. 왜 저런 영상은 우리 방송에서 처음 보는 걸까요? 그날 자정, CCTV 내부 채팅방은 긴급 대책회의 메시지로 뒤덮였습니다. 누가 그 영상 넣었지? 그거 삭제 안 했어? 그거 백업본 다 지워. 이미 늦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2시간 만에 해당 클립은 웨이보를 통해 공유되었고, 캡처 이미지가 SNS를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반응처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잘 만든 다큐멘터리네요. 역시 중국이 최고야. 같은 댓글들이 올라오면서 방송 직후 반응도 예상했던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웨이보 공식 계정에는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고, CCTV 홈페이지에는 기술 다큐멘터리로서는 이례적으로 시청률 1위라는 휘장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 종료 후 약 30분이 지나면서 댓글의 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지만 분명히 다른 흐름이 섞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영상은 뭐죠? 그 장면이 한국이라면 우리가 들은 얘기랑 전혀 다르잖아요. 조용한 도시, 그 안에서 기술이 숨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중국의 인터넷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인기 검색어 1위는 다름 아닌 3분 영상 진실, 두 번째는 서울 기술 실체, 셋째는 CCTV 편집 실수, 이어서 리웨이, 다큐 삭제된 장면, 한국 AI 의료 시스템이라는 낯선 단어들이 연이어 실시간 랭킹을 점령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는가? 왜 그 기술들은 중국 뉴스에 등장하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늘 한국을 비웃기만 했는가? 그 반응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어쩌면 집단적인 혼란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댓글 중 가장 많이 공유된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한국이 낙후됐다고 믿고 살았다. 그런데 왜 지금 가슴이 먹먹하지? 평소 같았으면 그저 지나쳤을 뉴스 클립이었지만 사람들은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장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말보다 더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르쳐주지 않았던 진실을 우연히 스스로 보게 되었을 때 느끼는 충격이었죠. 중국 사회는 철저히 구조적 신뢰 속에 유지됩니다. 정보의 출처는 하나, 해석은 하나, 방향도 하나입니다. 모든 통일된 프레임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의심을 가졌고, 그 의심이 너무도 조용하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은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영상 클립을 캡처해 저장했고 자막 없이 공유했으며 그 장면에 아무 설명도 붙이지 않은 채 "봐라" 라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퍼지는 속도는 더 빨라졌고 그 3분짜리 영상은 불과 하루 만에 SNS 플랫폼 12곳에 확산되었으며 3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어느 한 대학생의 댓글이 또다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이 기술로 앞섰다면 왜 우리는 숨 쉬듯 느껴지는 저 감정을 흉내조차 못 내는가?" 그 문장은 비난도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직한 물음이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말문을 잃었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도 관료들도 기술자들도. 그리고 이때부터 중국은 조용해졌습니다. 웨이보에선 기술 비교 콘텐츠의 댓글이 줄어들었고 포털뉴스는 이 영상에 대해 어떠한 분석도 내놓지 않았으며 SNS 주요 계정들은 일제히 무관심한 척을 하기 시작했죠. 그 침묵이야말로 우리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사 회의실 문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열렸습니다. 그날 오전 6시 저는 부서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고 단 한마디로 소집되었습니다. "리웨이, 긴급입니다. 본사로 바로 들어오세요. 지금부터는 녹음 금지입니다." 회의실 안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작 책임자 편성기획국 간부들, 그리고 기술 보안 부서 담당관들까지 모두의 표정은 어둡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우리가 내부에서 반역자를 배출했다는 듯이요. 첫 번째로 거론된 단어는 누출이었습니다. 영상의 일부분이 온라인으로 유출되었고 삭제 조치가 늦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어 감시 누락, 검열 실패, 플랫폼 협조 불이행 같은 용어들이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다들 원인을 외부로 돌리기에 바빴지만 정작 누구도 그 장면이 왜, 어떻게 본편에 들어갔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고가 났다는 것만이 팩트였고 지금 당장 그 사고를 덮어야 한다는 것만이 목적이었습니다. 조치는 신속했습니다. CCTV는 즉각 해당 방송의 다시 보기 서비스를 차단했고 클립 영상이 올라간 주요 SNS 플랫폼 6곳에 임시 기술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접근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웨이보에서는 해당 키워드 20여 개가 금지어로 등록되었고 검색해도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만이 떠올랐습니다. 댓글도 일괄 비공개 처리되었고 영상이 포함된 블로그 포스트는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수많은 이들이 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복제했고 VPN을 통해 외부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파일명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진실, 기술, 3분, 숨소리 없는 혁신. 수십 가지 버전으로 쪼개져 세계 곳곳에 인터넷에 흩어졌고 삭제된 게시글 아래에는 이런 댓글이 계속 붙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본 것을 이제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기술부는 백신 업데이트처럼 새로운 필터 알고리즘을 만들어 유사 영상 탐지를 시도했고 방송통신관리국은 모든 주요 뉴스 사이트에 한국 관련 기술 콘텐츠 자제 요청 공문을 비공식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조용해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에게 영상을 전송했고 그것은 지인들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진실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더 이상 공공 플랫폼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메시지 안에, 클라우드 링크 안에, 공유 드라이브 속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내부에서도 이상 조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획팀 일부 간부들이 영상 삭제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고 젊은 사원 몇 명은 영상이 진짜 한국에서 촬영된 것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침묵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회의 중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다큐가 틀렸다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함만이 오래 남았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CCTV 인근의 좁은 모텔 방을 잡고 조용히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창밖에서는 어딘가 공사 중인 굴착기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제 마음속 소리는 그것보다 훨씬 거칠고 요란했습니다. 화면 위에는 영상 클립이 하나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문제의 3분. 내가 촬영했고 내가 보존했고 결국 내가 침묵한 그 장면. 저는 수십 번도 넘게 그 영상을 봤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배운 자의 시선으로 봤습니다. 이건 선전이 아니야.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삶이야. 장면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 설계된 도시, 편의성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기술, 속도가 아니라 배려로 작동하는 시스템. 저는 그 도시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어왔는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왔는가? 처음엔 변명부터 떠올랐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야. 내가 혼자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야. 국가를 위해 만든 다큐멘터리였잖아. 대중은 언제나 편집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 생각들이 빠르게 머리를 스쳤지만 마음은 점점 더 좁은 틈으로 몰려갔습니다. 결국 제가 했던 건 알고도 외면한 것 뿐이었죠. 며칠 후 내부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회의 도중 어떤 간부가 제게 직접 물었습니다. 리웨이 기자, 혹시 본인이 원본을 유출하신 겁니까? 그 순간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꽂혔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표정은 제가 범인이라 정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 후 누군가 제 자리 컴퓨터를 조사했고 제 외장하드는 수거당했습니다. 당연히 영상 백업본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클립을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이미 삭제한 척하고 다른 공간에 따로 보관해 두었으니까요. 그것이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없이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술병을 들면서 마음속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진실과 마주했지만 이렇게 외로운 진실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모두가 알고도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가장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 조직 전체, 이 사회 전체가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완벽하게 훈련되어 있었는지를 깨닫는 순간 제 존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겠지. 그 생각은 곧 다른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듣는다면 그날 저는 조용히 SNS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수천 명의 팔로워가 있는 제 이름으로 한 줄의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데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게시 버튼을 누르기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내 조국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무 간단했고 너무 위험했으며 무엇보다 너무 정직했습니다. 모든 직업에는 금기가 있습니다. 군인에게 명령, 불복종이 그렇고 의사에게는 거짓 진단이 그렇듯 언론인에게 있어 가장 큰 금기는 자기 입으로 체제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선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생략하거나 불편한 진실은 묻어두기도 했죠. 하지만
그 선을 완전히 넘는 순간 저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마우스 위에서 멈춘 채 자꾸만 화면 가장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창밖에선 늦은 밤에도 여전히 붉은 불빛이 도시를 덮고 있었고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멀리 울렸습니다. 마음속에서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죠. 지금 멈춰, 아니면 내 인생은 끝이야. 하지만 끝이 두렵기보다는 더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매일 거짓과 타협했고 매주 진실을 침묵 속에 묻었으며 매년 잘못된 정보를 정당화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시간의 무게가 제 오른손 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게시. 딱 한 번의 클릭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계음 하나, 알림창 하나 없이 그 문장은 제 계정 위에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단 10일자의 고백. 하지만 그 짧은 고백이 세상의 속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좋아요나 공유가 몇 개쯤 달렸을 시간,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나? 아니면 모두가 지금 숨죽이고 있는 건가? 그리고 정확히 14분 후 첫 번째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진짜입니까? 짧은 댓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댓글 하나가 물꼬를 텄습니다. 그 뒤로 어떤 거짓말이었죠? 당신이 촬영한 그 영상 말인가요? 왜 지금에서야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울었습니다. 라는 댓글이 연달아 붙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만에 수천 건의 반응이 쏟아졌고 공유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계정은 정지되었습니다. 접속이 끊기고 다시 로그인하려 하자 보안 점검 중이라는 안내만 떠올랐습니다.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오히려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가슴 한편에 깊은 해방감이 퍼졌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폭로 이후 CCTV 내부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저에 대한 신상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었고 동료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는 제게 실망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으며 어떤 이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몇몇은 제 옆을 지나가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 말들은 크지 않았지만 제게는 거대한 함성과 같았습니다.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 작은 지지들이 내가 끝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어느 외신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한국 영상 전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뉴스는 해외를 거쳐 역으로 중국 SNS에 다시 유입되었고 검열은 더 거세졌지만 확산은 막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문을 열었고 사람들은 이제 그 문을 통과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언론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린 글이 삭제된 다음 날부터 전 세계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중화권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이어 아시아 언론들이 그 영상을 출처불명 도시 시스템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유럽의 공영방송에서 정식 다큐멘터리 분석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화면 속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사람을 안아주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 영상이 증명했다. 미국의 한 대학교 도시정책연구소는 해당 영상의 복원판을 입수해 공식 웹사이트에 올렸고 논문과 정책 제안서를 곁들였습니다. 그 페이지는 하루 만에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SNS에서 한국형 미래도시라는 해시태그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K도시철학이라는 말이 붙었고 일부 나라에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다음 기술 국가 모델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 영상은 어느새 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통제하려 했던 그 장면은 도리어 세계가 되묻는 질문의 근거가 되었죠.
왜 한국은 가능한데 우리는 안 되는가?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한 유학생이 유럽에서 진행된 도시 디자인 세미나 중 이 영상을 언급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자란 도시는 효율적이지만 왜 인간적이지 않았는지 이제 이해됩니다. 영상 속 도시는 숨을 쉴 수 있더군요. 그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퍼졌고 그의 말은 수많은 중국 젊은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몇몇 청년들은 VPN을 뚫고 영상의 원본을 재편집하여 자막을 붙이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진실의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더욱 강력한 차단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VPN 사용자를 단속했고 영상 키워드 검색을 금지했으며 해외 플랫폼 접속 경로를 차단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모든 조치는 너무 늦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마치 영상 속 도시처럼 거대한 소리 없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어 갔습니다. 제 폭로 이후 저는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휴직이었고 내부 보고서에는 심리적 안정과 사적 시간 확보를 위한 자발적 이탈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CCTV 사무실에서 저를 기억하는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결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동안 아무 일도 없는 듯 했습니다. 영상은 막혔고 제 이름은 사라졌으며 온라인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표면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조용한 지하수처럼 무언가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대학가였습니다. 정보 차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유학 간 친구에게서, 누군가는 은밀히 돌아다니는 USB 메모리를 통해, 또 누군가는 이메일 첨부 파일을 통해 그 영상의 복제본을 손에 넣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단순히 영상을 시청한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영상 속에 담긴 한국 도시의 구조를 하나하나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건축공학과 학생은 밤새도록 화면 속 도로폭과 건물 간 거리, 신호 체계를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효율이 아니라 공존을 전제로 한 구조야. 물류보다 보행, 흐름보다 정체를 고려한 설계지. 정보통신학과의 한 학생은 더 나아가 영상에 등장한 자동화 시스템을 복원해 보겠다며 직접 코드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능은 별로 복잡하지 않았지만 그가 감탄한 건 시스템의 구조가 아닌 작동의 이유였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야. 저 설계자는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만들려고 시작한 거야.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필요한 거야. 시간이 흐르며 대학생들 사이에 K-모델 분석 스터디라는 이름의 비공식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K는 누구나 알고 있는 바로 그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영상 속 장면을 캡처해 포스터처럼 출력했고 그것을 도시공학 수업의 참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따라갈 기술을 찾았지만 이건 따라갈 철학이야. 그 움직임은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SNS에선 해시태그 사람을 위한 기술이 암호처럼 떠돌았고 몇몇 기술 창업 동아리에서는 실제 한국형 모델을 재현하겠다는 실험 프로젝트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오픈소스로 설계도를 나누었고 거리조도 자동 조절 장치, 인공지능 대중교통 모니터링, 실시간 공공정보 전달 플랫폼 같은 소규모 시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기술의 중심에 한 가지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 누군가는 수업 시간 발표 주제를 바꾸며 한국형 도시 모델의 사회적 철학을 말했고 누군가는 교수에게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한국 도시 관련 자료를 공식 커리큘럼에 포함해 주십시오. 기술보다 먼저 고민한 나라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묵살당했지만 점점 일부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더 이상 단순한 경쟁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를 도달 가능한 이상향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의 선진성 때문이 아니라 기술을 운용하는 사회의
태도와 민감한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중국 젊은이들의 질문은 왜 우리가 뒤처졌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해 왔을까? 이 각성은 침묵의 형태로 확산되었습니다. 말은 줄었고 대신 행동이 늘었습니다. 제 이름은 여전히 입 밖으로 꺼내지지 않았지만 제 글은 수많은 PPT와 노트에 인용되었고 영상 속 장면은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의 노트북 화면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기술 스타트업 팀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형 기술 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가장 많이 배려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조용한 혁명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엄격했고 언론은 아무것도 다루지 않았으며 행정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침묵이야말로 변화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침묵하는 사이 진실은 다시 사람들의 손에 닿고 있었습니다. 이 글이 세상에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름 없는 곳에 숨어 있고 제 계정은 폐쇄되었으며 제 신분은 이미 비활성 인물로 분류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언론인으로서 마지막 한 줄만은 남기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해야 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언론은 오랫동안 권력의 확성기였습니다. 우리는 통계로 진실을 왜곡했고 그래픽으로 현실을 미화했으며 편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불편함을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만든 국가의 얼굴을 우리는 자랑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그 영상은, 그 3분짜리 영상은 제가 쌓아왔던 모든 논리와 자부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이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설도 설명도 데이터도 없이도 시청자들이 느끼게 된 도시, 그것이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따뜻한 기술이 있었고 그 기술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영상 속 마지막 장면. 퇴근 시간 비가 내리는 오후 한 청소 노동자가 역입구에 서 있었고 그의 우산이 접히자 천장에서는 자동으로 빗물을 막는 캐노피가 펼쳐졌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익숙하게 작동했고 노동자는 무심히 그 아래를 걸어갔습니다. 기술은 이렇게 존재해야 한다는 말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 말을 하지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았으며 그저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로만 정의해왔던 기술 강국의 본질을 그들은 일상 속에서 조용히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은 그 영상은 단순히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었던 근본적인 질문을 되짚게 만드는 거울이었습니다. 기술은 누구를 위해 작동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한국은 말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 대답 하나가 지금도 제 심장을 가장 깊숙이 흔듭니다. 한때 저는 언론인이었습니다. 많은 기사에 제 이름이 붙었고 수많은 방송에서 제 목소리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이름은 지워졌고 목소리는 끊겼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지금이 가장 언론인 같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으로 거짓 없는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기록을 읽고 말할 겁니다. 너무 늦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이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될 거라고요. 언론이 조명하지 못한 그 도시를, 기술이 설명하지 못한 그 마음을 사람들은 이제 다시 찾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기다릴 겁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 이 질문을 할 날을요. 기술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그때 저는 조용히 대답할 겁니다.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리웨이 기자의 고백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시간, 알면서도 외면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침묵을 뚫고 나온 단 한 줄의
글이 세상의 속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누군가의 용기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진심이 담기면 세상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요. 공감이 되셨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전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김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